자,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뉴욕이나 보스턴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네? 안 바꿔봤습니다. 한 번도? 네. 아, 이번에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우리 팬분들 가실 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뉴욕은 한번 가보고 네. 보스턴은 조금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스턴 쪽을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이니까. 네. 자, 미국 얘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 주식 시장 한번 살짝 보고 우리 시장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주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소화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벤트가 큰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FOMC 회의였고요. 그것은 50bp 금리 인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끝나고 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 이전 주보다 올랐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50bp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것은 수급적 이유에 있었다 또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 동시만기였고 S&P 500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마감을 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기준금리 동결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비호재의 기준금리 동결에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강도 깊은 비호재의 총재의 언급이 나올까봐 이걸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완화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에 비호재에서 금리 인상 한번 하지 않겠냐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의 평은 올해 못하지 않겠냐까지 왔습니다. 네. 내년에 뭐 한 1월쯤에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엔화가 다시 때로 떨어지다가 이제 강세가 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었어요. 뭔가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느낌인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데 완전 해소는 아닌 거죠. 네. 요 구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미국 시장은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추석 전에 목요일 날 급등을 했었어요. 동시만기 때. 그리고 금요일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었죠. 4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우리는 상승도 안 하고 되게 약한 것 같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4일 내내 지수가 아주 강한 상승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주간으로 보면 0.7% 올랐습니다. 금요일도 0.4 이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을 하지 못했던 거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틀뿐이 없었잖아요. 1조 2천억 팔았습니다. 대부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장은 약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지수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미국이 목요일 날 밤에 워낙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반등하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도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체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약바이오가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체 지수를 좀 이끌고 반도체는 가장 약한 그런 한 주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지난주 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주 전망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이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다 대부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특이한 국가만 인상하는 거예요. 특이한 일본도 특이하고 러시아,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소위 침체, 경착륙으로 가는 쪽에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연착륙에 성공할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FOMC는 11월에 있으니까 이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아주 작은 경기 지표도
예민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오늘 밤에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발표되거든요. 이 PMI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 주지 않아요. 중요한 지표인데 시장에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줄 수 있어요. 이제는 경기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26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지금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BOJ 금정위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얼마나 강도 깊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의사 표시를 하는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네. 이거 좀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26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27일은 미국의 PCE 발표 있습니다. 개인 소득 및 지출. 요거는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을 짓는 거죠. 네. 그 배경을 확정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는 예. 그 미국을 비롯한 어떤 뭐 테크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마이크론이랑 같이 주가가 움직이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반적으로 거죠.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론도 오늘도 그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예.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하향으로 우리 보고서가 우리 거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향한 데는 없어요. 네. 그냥 중립, 플랫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요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요번에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것이 그냥 플랫하게 가다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중립 의견이에요. 중립 의견에서 그러니까 고점으로부터는 좀 떨어지지만 중립 의견에 있으면서 이후를 보자 요런 시각이에요. 네. 대부분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 여기 뭐예요? 우리 그 엔비디아 보면 주가 보면은 네. 떨어져서 더 안 빠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각이 거의 대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I 쪽이 아닌 다른 쪽은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좋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반도체 집중적으로 그런 하향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더 큰 거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금요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건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도 지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BOJ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네네네.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시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주요 경기 지표들 나오는 거. 경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푹 빠졌다가 야 이런 거죠.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경기 침체 가는 거 맞잖아. 네. 그러다 또 아닌 게 나오면 아직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로 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저평가 구간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는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워낙에 매도를 지금 계속 때리니까 외국인들이 8월에 2조 8천억 매도했거든요. 근데 9월에 우리 추석도 껴있고 아직까지 네. 남았잖아요. 일주일이요. 9월에만 6조 손 벌써 매도했습니다. 6조가 넘었습니까? 예, 6조 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9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이게 대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계속 약하다 보니까 미국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게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를 떠받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약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에서 뭘 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및 섹터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일부 우리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이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네. 이번 주에 밸류업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 주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에 금투수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이제 가시화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미리 예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단하지 못하니까
어떤 지수는 저기 계속 있는 거고 별로 세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그냥 종목만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접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차트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못해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구경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이 횡선을 긋은 건요 8월에 급락했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횡선입니다. 8월에 한번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9월 초에 급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8월에 급락했던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요 지금 노란 거 있는 거,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정도예요. 그냥 얘는 뭐 신고 지수 내고 계속 더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도 신고 지수를 살짝 냈습니다. 네. 살짝 냈고 나스닥은 위로 좀 남아 있고요. 이건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네. 반도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엔비디아 보시면 비슷하죠. 나스닥하고 그러네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AI 반도체 HBM은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엔비디아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로스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러면 주가는 그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치하고도 계속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레거시한 디램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먼저 매물 맞으면서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내려올 때도 먼저 매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던 건데 그쵸.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를 때려버리니까 우리 시장이 더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리면서 2022년도에 첫 번째 급락했고 두 번째 급락했고 이걸 쭉 설명드리면서 그동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다시 올라오고 나서는 제가 이걸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은 2022년도 1차 급락하고 이걸 다 만회했다가 여기서 지지해야 되겠죠. 지지하지도 못하고 그 밑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진짜 밑으로 많이 빠져서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51,800원이에요. 51,800원에서 겨우 올라온 거잖아요. 이 위를 바라보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63,000원이에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그 반도체가 적자날 때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가 적자날 때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10조 벌 때죠. 예. 근데 주가 여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 인식은 있는데 워낙에 매도가 강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좀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요. 와중에 그냥 뭐 이거 뭐 관심 종목도 아니고 추천 종목도 아니고 시장 상황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바이오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06만 3천 원 됐고요. 역사적 신고가 됐고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조금 멈추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중간에. 네. 뭐 좀 멈추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 10배도 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유한양행도 얘는 한번 조정 보였다가 또 다시 가고 있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시장이. 혹시 바이오네. 바이오야 역시. 그 제가 어제 제약 바이오. 그 지난 금요일에 유한양행 관계자분하고 좀 얘기해봤어요. 제약 바이오 전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왜냐면 그 금요일에 나왔던 이야기가 길리어드 쪽에다가 1,000억 정도의 어떤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거에서 이게 그 1,000억짜리가 15%나 급등시킬 만한 재료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뭐 이런 맞아요. 말씀을 좀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물론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FDA로 이제 렉나자가 리브리반트랑 이제 1차 치료제로 된 것도 맞고 좋은 건 좋은 건데 되게 이런 그렇게 원래 무겁게 움직이는 기업이 전통 제약사잖아요. 유일한 박사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제약사가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하는 건 저희도 참 생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역시 뭐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좀 느끼게 됐었어요. 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네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지는 거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그거는 다르거든요. 좀. 네네. 그렇죠. 이 안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가 반도체나 저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은 어딘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IPO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뭐 여기서 뭐 유무상 증자할 때도 타이밍이 네. 중요하고, 또 뭐 공시 나오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반드시 움직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네.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보고서도 타이밍 맞춰서 나옵니다. 네. 보고서들도 타만 갔다 와서 다 적어두고 그냥 나오지 않아요. 네. 네네네. 타이밍 다 보고서 나오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의 시대니까 또 한 4, 5년 만에 다시 한번 또 근데 이미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얘기를 한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네. 몇 개 종목만 저러는 거고 나머지들은 한 10년 전에 비교해서 한참 아래에 있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벤트를 가지고 거래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거기를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말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내가 투자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뭘 보시면 되냐면 대형 전통제약사 이제 네. 자주 드립니다. 네. 대형 전통제약사가 움직이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도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국민의 레바논을 가능한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말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점차로 격화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잘 시장이 무시하고 잘 넘어왔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아주 마지막 불꽃인가?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삐삐 폭발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거 이스라엘 쪽에서 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뭐랄까 피해자가 더 막 흥분해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에 물러나거나 전면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만두든지 빨리 물러나든지 전면전을 해라 이러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 얘기는 예전부터 했는데 미국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전역에서 미국 자국민의 좀 피난을 가라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확전이 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확전이 되면은 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보면 좋겠냐 할 때 환율하고 유가의 급등락의 변동성이 있느냐 네. 그걸 보고 좀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우린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지정 리스크는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또 다시 신고가 지수가 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조정을 볼 때 조정의 빌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게 계속해서 유가하고 환율 있잖아요. 유가하고 환율을 좀 열심히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미국의 모기지은행 협회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2년 내 최저. 그래도 높아요. 6.15%거든요.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근데 6.12%인데 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재융자 신청은 전주 대비 24%, 전년 대비 1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CPI 얘기할 때 주거비 얘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택에 이동이 없어서 네. 그래서 높은 가격이 계속 있었다고 계속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유동성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전체가 14.2%인데 신규 구입 신청은 전주 대비 5%, 전년 대비 0.4%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너무 모기지금리가 높았던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CPI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를 제일 많이 했는데 3번, 4번 뉴스를 지난 주말에 제일 많았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 이거 잘 몰랐던 기업인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22% 급등했어요. 네, 미국 에너지 기업입니다. 천연가스와 에너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급등했냐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데서 원자력 발전이 옛날에 사고가 났던데요. 원전 네, 사고 네, 때문에 네. 원전 사고가 났던데 네. 여기에서 2028년에 재가동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원전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는 거고. 스리마일 여기 다시 돌린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에너지 관련 그 재가동하고 해서 다시 이 회사가 에너지에 더 부응하고 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걸 어디다 할 거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을 여기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든 걸 가지고. 거기서 만든 예, 예. 전기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예, 가져간다. 예, 예.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회사가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향후에 계속 탄탄히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건 뭐냐면 그래? 두 가지인 거예요. 원자력 발전. 네. 또 하나는 그래.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해서 이거 전력 공급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전력기기나 전력 공급 업체들, 뭐 변압기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좋겠구나. 이런 인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뉴스가 계속 나온 겁니다. 주말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와중에 뭐 지금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에 가서 돌아오셨나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코 경제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요런 뉴스들이. 네. 그래서 뭐 요걸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타진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저 뉴스가 있었고요. 뭐 합병에 갈 길도 멀고 논의 과정도 많고 산 넘어 산이고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요 마지막 내용을 그냥 한 줄 넣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성장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부장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변혁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 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주가도 차별화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장 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도 물론 다른 조그만 데도보다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변화에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향후 기업의 진짜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 기업 자체가 조금 타격을 받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어디 이번에 뭐 누가 인수한다던데 뭐 이런 소문이 쭉 돌면 그 인수 당할 그럼요. 소문 나는 그럼요. 회사가 어제 그죠? 인텔은 3% 올라 퀄컴은 3% 빠졌잖아요. 아. 왜 인텔은 부진하고 얘는 좋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디 영향을 이게 직접 납품하는 그 후반 기업이 있다. 그럼 같이 영향 받죠. 네. 같이 영향 받습니다. 얘네들은 3%뿐이 영향 안 받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는 쪽에 알짜 기업 했다. 네. 뭐 알짜 기업 많이 빠지고 부실 기업은 폭등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애플의 A16 칩을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뉴스는요. TSMC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최초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 예정인데 여기다 괄호를 쳐놨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월가의 뉴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가끔 표현 드리잖아요.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이 연결고리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6번도 비슷한 뉴스인데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가적인 뉴스가 있어서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인텔 물려주기 분위기가 더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텔이 뭐 재무고소 개선 이후에 파운드리 분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다 이제 많이 들으셨고요. 근데 기존에 미국 정부에서 총 200억 달러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사용 반도체 개발에 30억 달러 추가 지원해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뒷배를 가지고 인텔은 향후에 뭘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 뉴스 지난주에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또 재미있는 뉴스들이 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요. 본사 반도체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그거 보고서 나온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보고서 나온 거거든요. 네. 본사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잘못됐다. 너무 격하다. 본사팀에서는 전체 반도체는 하향이 아닌 중립 의견이다. 네. 메모리 시장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 시각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 등 일부 대부분의 IB에서는 이건 제가 지난주 다 읽어드렸습니다. 모건에서 이번에 나온 건 너무 비관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건 스탠리 아태 지부 반성문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특히 이제 하이닉스를 예. 아주 가격을 많이 하향하는 그런 예. 보고서를 냈는데 예.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 낸 게 근데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태 지역에서 예. 낸 보고서인데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낸 거에 대해서 예. 본사 차원에서 예. 야 이건 좀 너무 예. 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약간 같은 회사 내에서 조금 예. 충돌이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하향이 아니고 중립이다. 네. 그렇게 냈어요. 본사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다르게 나왔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시끄럽게 막 뉴스 맨날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 물론 결과가 나쁘면 시끄러우지만 아까 공지는 전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은 모간 서울이라고 하거든요. 이 창구에서 네. 이 보고서 나오기 직전 이게 나오기 전날에 팔았어요. 전날 이틀날 팔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선행매매 개연성이 있냐 창구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매도 주체가 여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 이런 뉴스들 막 있는 걸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건 이제 너무 지쳤잖아요, 우리요. 그런 것보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창고 중에 하나가 모간 서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 이번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공매도가 뭐가 전체적으로 못하는 거는 이제 공매도가 다 허용된 상황이었다. 네. 자유롭게. 네.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도 메모리 시장에 대한 뷰를 이제 하나 내놨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왜 그랬냐면 이건 반론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써왔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프리미엄과 일반 메모리 간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전체 메모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세로 될 거다. 메모리 사이클은 중간 단계에 있으며 2025년도에 사이클 재개되겠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사이클이 재개됐다는 건 제 생각은 아니고 저는 거기까지는 분석할 능력은 없고요. 네. 저는 항상 이 반도체를 볼 때 이렇게 봤어요. 프리미엄하고 그러니까 AI 반도체하고 일반 레거시 메모리하고는 이번에는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 메모리가 먼저 많이 갔다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HBM을 예, 얘기하는 예, 거고 예, 예, 일반 반도체. 메모리는 뭐 예, DDR 예. 뭐 이런 거 이제 예, 얘기하는 예, 예.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DDR5하고 DDR4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계속 달려와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뒤에 건 못 따라왔어요. 네. 일반적인 메모리는 못 따라온 상태에서 조금 반등 줄까? 뭐 그리고 또 프리미엄 반도체가 워낙에 화랑이니까 얘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프리미엄 반도체라고 하는 쪽이 이제 고점 아니냐라는 얘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쉬니까 얘는 쉬면은 얘가 따라가다가 얘는 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시차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근데 시티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길래 이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고점 찍고 끝이다. 네. 뭐
뭐 향후 또 다음 반도체 올 때까지는 몇 년간 아니다 이런 정도는 지금 아니지 않겠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워낙에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상무가 아니고 이상유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도 만약에 논란거리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후속으로 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여덟 번째 뉴스는 이거 아셨습니까? 되게 쇼킹하네요. 저는 이거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전 세계 유튜브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8일 날 메이드 온 유튜브 행사에서 AI 오토 서빙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시험 단계인데 베타 버전인데 곧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이 클릭이라는 거는 나는 영어를 듣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막 나오잖아요. 네. 자막 나오긴 하지만 우리 3프로에서 진행하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영어로 한 거를 클릭으로 한국어로 듣고 싶다. 네. 그러면 한국어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다. 음성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막은 뭐 지금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예. 자막으로 변환해서 나오는 건 예. 나오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음성으로 사람이 예.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 이런 것도 같이 따라서 한다고 하네요. 그 글로벌 머니토크 오건영 부부장의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프로님하고 오건영 부부장님이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영어로 하세요. 근데 이게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프로님은 이프로님의 목소리의 영어, 예. 오건영 부부장은 또 오건영 부부장의 그 목소리의 영어로 대화를 해요. 두 분이 영어로 하셨겠죠. 뭐. 아니 그거 인공지능으로 한 거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기능을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 상태까지는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이제 영어라서 예. 한국말이 아니라 예. 영어로 직접 영어로 들으실 목소리 들려요. 영어로 들립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한국말로 했는데. 네, 입이랑 소리랑 달라요. 한번 봐야 되겠네. 한번 보세요. 네. 그 사람의 이게 이제 느낌 이런 것까지 뉘앙스까지 좀 따라서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건가 그러면?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AI가 만든 제목, 썸네일, 개요 이런 것들 같이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소비자는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쓰는 사람이라서 네? 보면은 쇼핑 이게 맨날 따라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거기 관련된 뭐 옷이면 옷, 여행이면 여행 막 따라 붙어 있잖아요. 뭐 동남아로 다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 국가 간 장벽이 낮아져서 유튜브 생태계에 급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3프로나 우리 방송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콘텐츠 부르잖아요. 프로바이더? 예,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사람들. 예, 크리에이터.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말로 해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서비스면 이제 다 섞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 네. 어쩌면 우리가 보면서 외국 것도 막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면 알고리즘 막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대단한 변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 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이 발표되거든요. 요거 아마 수급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뒤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위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을 이벤트라면 세제 정책하고 요건데 왜냐면 요게 딱 나오면은요. 연기금하고 기관 투자가는 이거 BM으로 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TF가 곧바로 나옵니다. ETF 우리 경험 많이 하셨죠. 처음에 우리 반도체 좋고 2차전지 좋을 때 경험하셨잖아요. ETF 만들어지면 수급이 딱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관련 주가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이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제 대단한 시대네. 이제 전 세계가 사실상 국경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뭐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또 미국 투자 같은 것도 관심 있는 분들 미국에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엄청 깔고 HBM 엄청 쓰고 있긴 한데 GPU랑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럼 그거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수익원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하나가 또 이런 거로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거기서 돈 벌 거냐. 예. 그걸 네. 또 알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셨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